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저번 방송에 이어서 창비 교육에서 나온 조규미 작가님이 선물해 주신 B612의 샘 B612의 샘. 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고비읍 작가님, 안세화 작가님, 이꽃님 작가님, 이종산 작가님, 조규미 작가님, 조리 작가님, 허진희 작가님 이렇게 7분에서 참여를 하신 거고요. 요거는 주제가 전부 다 그 성장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청소년 SF 소설들로 모아져 있어요. 네. 뭐 저번에 다뤘던 탈출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로 엮인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울림이 있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봤더니 막 이렇게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막 이렇게 접어놓거든요. 네. 책을 아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네 접어놓는데 네, 접은 게 그 이 B612의 샘 쪽이 더 많네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뭐 그렇다고 탈출이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얘기들은 저번에 했으니까 네. 뭐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저희 거두절미하고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안세화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네. 안세화 작가님 보니까 2016년에 한라일보 신춘문예에서 클레의 천사라는 작품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보니까 스릴러 장편 소설을 또 쓰셨대요. 마땅한 살인이라는 스릴러 장편 소설도 쓰셨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보니까 어떤 두 주인공이 나오죠. K라는 주인공과 그 다음에 이 나라고 그냥 표현이 되는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주인공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네.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하고 K하고 한나가 어릴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런 무리였는데 그 타임캡슐 네. 타임캡슐을 이제 묻고 이제 열기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종의 사고로 인해서 이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모종의 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인데 그 교통사고에서 K하고 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뭐 외형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 같고 한나는 뭐 기적적으로 좀 부상이 없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나하고 K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센터라는 곳에 보내지죠.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시면은 뭐지? 이상한데? 이렇게 아마 왜냐면 이게 서술 트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K랑 내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는 약간 갔구나. 컴퓨터에 업로드 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컴퓨터에 업로드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나와 K는 사실 로봇이죠. 그쵸. 인공지능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한나라는 친구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인공지능 친구를 이제 붙여준 거죠. 이 한나라는 친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고 또 학교에서도 잘 적응 못했는데 이 주인공하고 또 K를 통해서 학교에 또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을 했는데 나하고 K하고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타임머신을 또 까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K가 이 한나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그 타임머신을 묻어뒀던 곳에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좀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또 이게 우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이 나하고 K는 로봇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고 한나는 인간인데 이 둘의 어떤 우애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아, 굉장히 그 약간 그 따뜻하고 굉장히 그 한국 SF 소설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따뜻함인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저희 그 유령해마라든가 또 천개의 바람 같은 어떤 기술이 이렇게나 따뜻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보면서 너무 감동이고 그랬거든요. 전 약간 보호감찰부 리베라랑 비슷한 어떤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렇죠. 결말에서 그 로봇을 네, 다시 그것도 만나는 있고 그런. 그다음에 네. 이 제도를 어린이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 보호감찰부 리베라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보호감찰을 로봇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는 이 아이들이 점점 줄고 그 줄어드는 만큼 학교를 더 이제 좋게 만들잖아요. 좋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학교 폭력이 줄어들질 않는 거죠. 네. 그럼에도 어떻게든 왕따는 생기고 어떻게든 파벌은 생기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방안인 거죠. 이 로봇을 이용해서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그 로봇과 아이들이 이제 구분 없이 거의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가 그런 어떤 그런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너무 응축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네. 플러스를 그렇죠. 해주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정말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B612의 샘. 표제작이죠. 네. 이것도 좀 이건 그루밍에 대한 얘기죠. 이종산 작가님의 네. 책. 이거 저희 저번에 그 메이블 결혼 그쵸. 얘기했는데 네. 그 막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니까 40대 아저씨가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소설로 담아낸 그렇죠. 네, 이야기가 네. 아닌가. 네. 이 메타버스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꼭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 아닌가. 자기 얼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그게 장애하고 많이 연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 자기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신체도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좀 제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거의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좀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수지인데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쵸. 네. 근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랑 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여름이랑 친했는데 살짝 지금 사이가 조금 틀어진 상태고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가상 현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B612의 샘이라는 데를 가면 진짜 얼굴이 보인다. 그 샘에는 가짜 얼굴이 아니라. 진짜 얼굴이 비쳐 보인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요즘 엄청 빠져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가 약간 너무 이 청소년들이 할 법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요즘에도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비대면 수업하고 다 마스크 쓰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 내리면서 이게 내 마스크 내리는 얼굴이야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애들이. 진짜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네, 실제로도 좀
서로 얼굴 모르는데 친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해야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현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놀라게 되고 중년 남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한테 그야말로 이제 뭐 비싼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 막 사주면서 계속 꼬드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그 있을 법한 얘기이면서 더군다나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근데 또 저는 이게 분명히 범죄이긴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얼굴을 가리고 만날 수 있으면 그 나의 어떤 배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어떤 감정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이제 순기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쵸. 네. 그 버튜버 뭐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자신의 외모나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세상에 나설 수 있고 그분 있었잖아요. 그 노래 부르시는 분. 네. 네, 루이였나? 네. 그분도 이제 자신의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컴플렉스가 네, 있으셔가지고 네. 이분이 그 어떤 버추얼 그 외모를 가질 때는 좀 더 동작도 커지고 액티브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성격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순기능인 그렇죠. 거죠. 그 다음은 나에게 물어봐라는 네. 고비읍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요거는 버디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소설이죠. 이 버디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붙어가지고 새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붙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는데 청소년들이 뭐 예를 들어 식단이라던가 그런 것들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너는 뭐 이걸 먹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 숙제는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게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조언을 해준다거나, 뭐 교우 관계에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모든 아이들의 베스트 프렌드 그런 로봇인데. 네. 근데 주인공은 이 버디를 믿지 않죠. 주인공 자신의 버디를 굉장히 의심하고 네. 버디라는 것이 처음 자기한테 왔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네. 읽으면서 이것도 약간 제 생각에는 좀 트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오히려 주인공의 생각이 이상하게 보이게 좀 쓰지 않았나 앞부분에서. 왜 주인공은 이럴까? 왜 다른 애들은 버디랑 잘 지내는데 왜 주인공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읽다 보면 앞부분은. 근데 뒷부분 보니까 버디가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거 좀 섬뜩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반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2번 반전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더 약간 뒷맛이 좀 쓸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소박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네. 좀 더 약간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약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모든
기술은 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고 네. 노트북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요즘 노트북에 저도 지금 붙이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가리는 스티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네, 캠을 가리는 스티커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삶을 감시당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이미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경각심이 없죠. 경각심이 없고 누군가 이걸 걱정하면 넌 너무 과민하다. 너무 사서 걱정을 한다. 그걸 누가 보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런 거를 악용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을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했거든요. 잘 짚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이런 식단까지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걸 조금 약화시키는 느낌이랄까? 생각하는 힘을. 네. 너 뭐 모르겠어? 버디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버디가 추천해 주는 대로 먹으니까 좋던데. 그냥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 그러니까 버디가 완벽하게 식단을 관리해주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좀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조우리 작가님의 메타버스 학교에 간 스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너무 유쾌하고 작품이 분위기가 좀 다른 작품들하고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그 배명훈 작가님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굉장히 쾌활하고 경쾌하고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거는 요약을 하면은 주인공이 메타버스 기술을 연구하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메타버스 학교를 만들자 막 이런 열풍이 이제 막 일어나요. 메타버스 학교를 만들자는 공약을 막 대통령이 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 메타버스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조카가 이 메타버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 학교가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몰래 이제 저기 이 사무실 관리하는 사람 메타버스 학교에 이제 그 사실은 학생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학교에 실제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가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가짜 학생들이 사실은 그 회사 직원이던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직원을 몰래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그런 소설인데, 근데 결말도 너무 재밌어요. 결말이 그렇게 해봤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그 작가님의 약간 신념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거는 약간 타겟이 어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회사원으로서의 그 고충과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막 공약 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근데. 진짜 뭐라고 하지? 하이퍼 리얼리즘? 너무나 있을 법한. 너무. 실제로 뭐 메타버스 교육을 막 외치다가 나중에 막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슬 이제 그 내리는 거죠. 이런 거 이건 그만 얘기해야겠다. 이러면서 슬 이제 꼬리를 감추고 나중에 뭐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막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후보가 그거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현실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네.
네, 다음 얘기는 에이저라는 네. 이꼬님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다음에 제이라고 하는 또 주인공 둘이 나오는 둘이서 에이저가 어떤 가상현실 시험, 가상현실 테스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을 가상현실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는가 이런 거를 보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그 공룡 시대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고 자 여기서 공룡 시대에서 살아남아봐 막 이런 테스트를 이제 던지는 거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쟁, 주인공과 제이는 전쟁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화살도 날라오고 미사일도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막 이제 탈출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 이 주인공은 충만은 사실 충만이 근데 이 제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 AI가 네. 제이랑 너랑 누가 더 오래 생존하는지 사실 테스트하는 거다. 막 이런 그걸로 점수를 주겠다. 점수를 주겠다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이가 지금 깔려 있잖아요. 막 이제 철근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제이는 주인공 굉장히 막 신뢰하고 막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충만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너는 빵점 이러고 제이는 제이는 사실 AI였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대단한 AI야. 굉장히 용기 있어. 그러고 너는 100점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런 아니 AI가 인간을 속인 다음에 AI한테 인간 많이 점수를 주는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시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이제 에이저라는 것이 그런 시험 시스템 일거는 말인데 네, 제이도 결국은 이제 충만한테 자꾸 이렇게 이 세계에 대한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삭제 요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AI 능력을 따라잡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특이점인 거죠. 네, 오로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인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정이라던가 협력이라던가 지혜라던가 이런 스킬들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시험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면은 네, 그렇게 주인공과 제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저기 다시 만나는 날도 그렇고 좀 AI와 우리가 섞여서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력을 가진 작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랑 그 인간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섞여서 살다가 이걸 착각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도 우정을 하고 느끼기도 네. 하고 그런 작품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전의 작품들은 SF 작품들은 AI와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요즘의 작품들은 그게 아니고 AI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거를 그리고 있구나 그 다음을 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맞는 속도라는 작품으로 넘어가면요 허진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재밌었어요. 네. 이 작품은 튜터를 각자 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의 얘기입니다. 가상 뭐 지도교사, 가상
인공지능 지도교사 뭐 이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과외 선생님. 약간 인공지능 그런 과외 느낌? 선생님. 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쓰면은 과외 선생님이 성능이 빠릿빠릿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도일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그 유복한 집안에서 나가지고 굉장히 그 최신 튜터 3.0을 쓰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또 우로빈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튜터 1.5를 쓰고 네. 그러고 이제 시험을 1등을 하죠. 그렇죠. 네. 재능충. 그렇죠. 천재는 어떻게 해도 이긴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주인공은 백구슬이라는 친구고요. 그렇죠. 네, 도희라는 친구는 구슬이의 그 친구인데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나보다 못한 친구가 이제 잘 되는 거를 이제 그 눈꼴셔하는 그런 네.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오는 그 빵꾸똥꾸.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빵꾸똥꾸랑 그 동생 있잖아요. 저 안 봐서 잘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네. 아 모르시는군요. 네. 그 여자애 둘이 있어요. 여자애 둘이 있는데 네. 그 빵꾸똥꾸 하는 그 여자애가 있고 네. 그 여자애가 이제 그 집의 딸이에요. 막내 딸이고 네.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하고 네. 그 집에 얹혀 사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 동생, 네. 자매 중에 그 동생하고 그 빵꾸똥 그 여자애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맨날 그 여자애가 맨날 그 걔를 괴롭혀요. 맨날 괴롭히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근데 그 괴롭힌 여자가 약간 허당이고 뭐 이렇죠.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자기는 친구가 갖고 싶었던 거고, 뭐 그런 캐릭터인데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백구슬이도 도일이 장단에 맞춰주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쟤는 정말 좀 저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작품에서 저는 핵심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공정이란 무엇인가. 요즘 이제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 요즘은 이제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떤 넘어서기 힘든 정도까지 맞죠. 사실은 사교육을 안 받았을 때 이걸 넘어서기 힘든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집안도 좋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있어야 사교육을 받을 수 있기 부의 때문에. 대물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과연 못 사는 친구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 있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사회 갈등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특혜. 소콜드 특혜.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네. 나는 그런 특혜를 안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출발선이 다른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굳이 기계적으로 꼭 맞춰야 되느냐? 기계적인 평등이다 이것은. 약간 그런 지적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사회 세태와 맞물리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우로빈이 특별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등교 거부를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눈치를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현실감 있게 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거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마지막 작품을 그럼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네, A가 오는 중 네. 조규미 작가님의 네. 작품입니다. 요건 이제 학생들이 과거로 가는 이야기죠. 네. 2070년이었나요? 세계관이? 2070년쯤에서 이제 1970년으로 가는 1999년. 99년인가요? 네네네. 1999년에 교실로 가가지고 네. 과거의 교실을 체험하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 학생이 그 발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없으면은 우리 반은 발야구를 내가 결승전까지 올려놨는데 나 이것만 하고 갈게 해가지고 발야구를 기었고 우승시키고. 네, 우승시키고 이제 네. 돌아오는 그런 네.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얘가 영영 못 돌아오거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가지고 조금 김이 샜다는. 아이 그렇게 왜 해피엔딩을 그렇게 해요? 아니 네.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조성이 되길래요. 안도를 해야죠. 안도를 그렇구나. 돌아왔구나 이렇게 안도를 네. 하셔야죠. 어쨌든 그건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탈주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네. 그래서 이 99년도와 이 미래의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가치관이 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환경에서 또 교육을 받고.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스킨십에 대해서 좀 더 관대했었는데 예를 들면 서로 막 등 툭툭 치고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그게 불쾌한 스킨십으로 또는 무례한 스킨십으로 점점 이제 사회적 통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99년, 그리고 또 네. 미래에 보면은 과거보다 좀 더 이런 육체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홀해지거나 이런 것도 아마 좀 부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99년도에 막 종말론 지구가 밀레니엄. 네. 멸망한다 뭐 이런 네, 멸망하는데 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죠. 네. 팩트로. 그렇죠. 네. Y2K라는 그룹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남자 3인조 그룹이었는데 2명이 일본 사람이었나?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네. 그룹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런 그룹 이름이 있을 정도로 제가 5살 때네요. 5살 때. 아 그렇군요. 밀레니엄 쇼크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자, 보면은 그래서, 네. 이제 학교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아이들을 좀 뭔가 포용을 하고 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뭐 제시를 뭔가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학교는 굉장히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고 다 뭔가 같은 가치관, 같은 어떤 능력, 수능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작품에서. 네. 미래의 학교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들을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과거로 가가지고 좀 그것을 좀 아이가 한을 푸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Y2K의 쇼크를 먹으셨다고. 콘텐츠 애드미님이 네. 밀레니엄 뭐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 오류가 생기면서 그렇죠. 영영이 되면서 어.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서 막 연구가 핵폭탄이 막 터지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근데 네. 그 막 없을 법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막 그렇게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그걸 대비는 했는데 그게
그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과 이게 겹쳐가지고 조금 더 가장된 면이 없지 않아 약간 있었던 것 2012처럼. 같습니다. 네, 2012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 때는 2012가 더, 제 세대는 2012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야의 달력이 달력. 끝난다. 2012. 알고- 마야의 달력은 2012까지 있다. 알고 보니 그냥 그때까지만 만들었던 것뿐이었다. 네. 여백이 부족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권 저희가 지난주에 탈출 다뤄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비유이길리 샘까지 다뤄봤습니다. 너무 보내주신 덕분에 재밌는 책 읽고 또 소개도 해봤고요. 그래서 네. 유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와. 와.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 네. 다시 라이브로 만나 뵈면 될 것 같네요. 음. 저희 단신이랑 또 이제 작품을 다뤄야 되는데 작품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렉 행복한 이건의 이유. 뭐 내가 행복한 이유 이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그 포스텍 그쵸. SF 음, 공모전 수상작을 할 수도 수상작을 있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뭐 다룰 작품이 다양한-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애프터 양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오, 네. 그 저기 필름 클럽이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네. 김혜리 기자님의 거기서 되게 잘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그쪽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땠는지 보시고 감상 같은 건 저희 쪽으로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더드미님이 이거 표지가 진짜 이쁘다고 언급을 표지 해주셨어요. 이뻐요. 네, 표지가 굉장히 표지 되게 이뻐요. 이쁩니다. 맞아요. 요거는 탈출 아마 그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거 음. 표현한 것 같고, 이거는 뭔가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약간 내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청소년기에 이런 감정들이 있었지 라는 거를 좀 더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느끼면서 그게 이제 청소년기는 워낙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왜 스스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라는 게 그러기도 하는데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감정이었지. 이런 감정과 이런 경험들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었지라는 거를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구독, 알림 설정.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이네요. 네, 불금 보내시고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재미있는 SF 작품 있으시면 얼마든지 많이 제보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